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2주 동안 진행했던 책 응모 이벤트 이제 종료가 됐죠? 네. 예상했던 것보다도 또 훨씬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녹음 전에 추첨을 했는데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0분, 각 책 10권씩 총 2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공지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20권의 책을 또 협찬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가 소개한 그 2권의 책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 드린 대로 알편책, 저희의 또 소중한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알편책 2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은 이 저희의 애청자이시기도 하신 원희원희 아빠님을 모시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원희원희 아빠님이 그 이름이 기시다고 원희 아빠라고 오늘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네, 아빠 부르듯이 또 원희 원희 아빠. 아빠. 네. 네. 저희가 이제 책이나 영화를 가끔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둘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시선이나 관점 그리고 의견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원희 아빠님을 초청한 이유가 있는데요. 말편심의 굉장한 애청자이시고 정기 후원까지 해주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청취자이십니다.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전에 알편책 사랑의 기술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그 방송 후기를 또 페이스북에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네. 저희가 감동 먹고, 근데 또 이 뭐 후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책에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편책에 초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시간을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죠. 네.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원희 아빠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앞서 우리 마건님이 소개해 준 대로 알편심의 일단 열렬한 애청자고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정기 후원도 하고 있는 네. 그 팟빵 닉네임은 원희원희 아빠 쓰고 있고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2 아이의 아빠예요. 지금 40대 중반에 일하고 뭐 책 읽고 놀고 야구 보고 술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4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런데 그 독서 모임을 한다고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책의 조예가 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사실 페이스북 그 제 패친들 보면 뭐 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 뭐 젊은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애 키우고 뭐 사회생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독서량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읽게 되더라도 뭐 업무와 좀 관련된 책을 또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뭐라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꺼내 써버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그게 꼭 뭐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뭔가 내가 자꾸 점점 고갈된다는 느낌이 들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러던 차에 그 뜻맞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정해서 이제 읽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책 한 권 정도 더 읽자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책을 읽더라도 다른 생각을 나눌 수 있잖아요. 아까 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서라는 대단히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를 그 타인과의 그 교류로 확장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모임이어서 그래서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또 책 읽기 흥미가 다시 생기고 그렇게 돼서 요즘은
뭐 그래도 젊을 때만큼은 많이는 못 읽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은 읽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 뭐 그런 뭐 트레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독서 모임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마음 맞는 친구들 2-3명 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 한 권씩 읽는 모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마치 클로징 멘트 같은 말을 하며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알편책 취지에 맞는 말씀으로 서두를 시작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지드린 대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소재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은 이 책을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원희 아빠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책을 이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마거님한테 이 알편책에 나와줄 수 있냐 얘기를 듣고 책도 이제 선정해 주십사 해서 처음에 제가 골랐던 책은 그 탕리칸 스님이 쓴 앵거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절판돼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책을 좀 해달라 하셔서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야기거리, 생각거리가 좀 있는 책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작년에 제가 몸담고 있는 독서 토론회에서 작년 테마가 이제 고전 읽기였거든요. 그 중에 한 권으로 이방인을 했었는데 저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책이었고 그리고 요번에 거의 한 뭐 10몇 년, 거의 20년 만에 다시 이방인을 읽게 됐었는데 작년에 그 굉장히 저한테 많은 생각거리와 그런 뭐 고민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줘서 이 책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전이라는 게 제목은 누구나 다 알지만 맞아요. 읽어본 사람은 없다는 사랑의 기술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사실 이방인 패스트 해가지고 이방인 또 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 패스트 이 까미 작품은 한 권으로 묶여서도 옛날에 많이 팔렸고 아마 집에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뒤지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데 과연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네, 저희 토론회 멤버들도 독서 토론을 하는 분들인데도 제대로 완독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이번 계기로 까미에 대해서 또 이방인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우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작가 소개, 이 까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원희 아빠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은 있지만 제대로 읽지 않은 대표 주자가 또 전데요. 전 제가 당연히 읽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설 모르는구나. 안 읽었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한다 치고 이제 이 까미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 까미라는 분은 저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분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제일 큰 역할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죽음에 되게 관심이 많은 작가였고 또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부조리는 이제 이 사회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 개인들을 보호하고 또 잘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사회의 이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이런 커다란 부조리 앞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도 아마 이런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방인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한 줄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소설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 선박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메르소인데요. 이제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고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날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해수욕도 즐기고 또 사랑까지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마리와 사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 사는 레몽이라는 남자와 친해지게 되는데 그 레몽과 함께 해변에 놀러 갔다가 어떤 일에 휘말려서
한 아랍인을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 제목 자체의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원희 아빠님께서. 네. 그 이방인이라는 제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뜻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또는 이제 뭐 낯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확장해서 쓰는데 물론 그 뜻도 제목에 이 책 내용과 잘 결부가 되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까미도 그렇고 메르소도 그렇고 프랑스 본토가 아닌 알제이 지방에서 그 나고 혹은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는 뜻이 그것도 맞긴 하는데 요즘 이제 새롭게 번역되면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게 원제 자체가 불어로 레트 헝세거든요. 오, 네. 불어 발음. 불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트랑제라고 하죠. 우리 그냥 쓸 때. 그래서 그거를 뜻을 보면 뭐 이방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를 이자만 그냥 써서 이인, 다른 사람, 나와는 무언가 다른 사람,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사람. 그게 좀 저는 그 방자를 굳이 넣는 것보다 빼는 게 저는 더 이 소설 내용과 더 적합하지 않은가. 혹은 그 레트랑제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나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메르소는 메르소인데 메르소 안에 메르소와 다른 또 하나가 자아가 있는 거죠. 일종의 그 이중인격 뭐 그런 것처럼 뭐 뒤에 얘기를 계속 나누겠지만 그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정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나와 그냥 나 자체 그냥 순수하고 진실한 나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런 의미로 또 까미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방인으로 우리는 다 번역이 된 책을 읽고 있지만 요렇게도 볼 수 있다. 그냥 다른 사람 혹은 두 사람, 내 안에 두 사람. 이렇게 보고 책을 읽으시면 책을 이해하시는데 또 하나의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다름을 좀 인정하지 않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메르소를 사람들은 이상한 걸로 치부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치부를 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사형까지 이르게 만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사람 이런 의미가 더 와닿네요. 네. 네. 그 마건님 말씀처럼 메르소가 굉장히 이질적인 인물? 남과는 되게 다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당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거리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메르소가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머니 장례식에 울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와서 별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사랑을 나누고 너무 어떻게 보면 광속으로 탈상도 하지 않고 네, 너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는 모습도 약간 생경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살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밝히지만 햇볕이 눈이 부시다고 태양이 짜증이 나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것도 한 발도 아니고 총 5발을 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입으로 넘어가서 재판 과정에서도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면 적어도 자기 변호를 할 텐데 근데 메르소는 변호하는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뭐 신부님이 계속 이제 뭐 하나님께 귀해라 어째라 저째라 하는데 막 불가치화를 내고 뭐 나는 성질을 믿지 않는다 뭐 화를 한창 내더니 그 책 마지막 말미에 보면 나는 뭐 나의 죽음을 뭐 많이들 와서 봐라 뭐 갈채를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랑은 좀 다르구나. 이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한 반응이 왜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소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사건이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네. 근데 이게 왜 첫 번째로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죽음만큼 우리에게 이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전형적이다라는
라는 게 분명한 사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죽으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 한다. 슬퍼해야 되고. 네. 네. 근데 메르소는 얼마나 슬펐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의 감정을 그때 온전히 느끼고 있었고 또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단지 남들이 우는 것처럼 울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커피 주는 거 마셨다. 네. 어머님 시신 앞에서 커피를 마셨다. 담배를 피고. 네.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할 만한 충분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와 다르다라고 여기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저는 오히려 메르소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빠가 제가 2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실 생각해보면 어리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큰 일을 치르게 됐으니까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뭐랄까 뭐 일 처리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때 뭐 어떤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슬퍼서 계속 내내 울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손님 오면 맞고 근데 그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되게 오랜만에 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손을 잡으면 막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웃었나 봐요. 미소를 띄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도 웃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저를 이렇게 바라본 거죠. 객관적으로. 이 순간에 내가 웃었구나. 네, 아빠 장례식인데 이게 웃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라고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또 그 순간에는 제 감정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은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 그 찰나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메르소 같은 입장이 됐다면 누군가가 저를 걔 아빠 장례식에서 웃었다. 역시 이상한 그쵸. 애였다. 이렇게 또 나도 취급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제 2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메르소가 사형을 받아 마땅할 근거로 엄마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핑계거리를 하나 잡은 거고 사실은 검사가 그 검사를 포함한 2부에서 그 배심원들 일반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메르소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그 처음 마거님 말씀하신 다름, 나와는 다른. 왜 인간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동경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그거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그거에 이제 하나 촉매의 역할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거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메르소에 네네. 대해서. 근데 그것 또한 자기네들의 기준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생각해 보면 이 메르소가 어떤 연유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관계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묘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관찰,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네. 이런 걸 가지고 냉혈한처럼 묘사를 하는 것들이 또 그것도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폭력성, 잔인함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왠지 주인공한테 자꾸 감정이입이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누군가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좀 나랑 다를 때 쟤 이상하다, 쟤 정말 독특하다 이렇게 좀 규정 짓고 이방인으로 만들었던 경험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저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질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쟤 진짜 특이하네? 이렇게 비춰진 적도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방인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까미가 이 이방인 이 책에서 메르소를 묘사하는 걸 보면 묘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냥 직업 정도만 나오지 남자라는 거 정도만 나오지 뭐 키가 어떻고 눈빛이 어떻고 머리카락 색깔 뭐
전혀 나오지 그러게요. 않거든요. 나이 이런 음. 것들이. 그것도 까미가 사실 의도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메르소는 독자가 읽기에 누구나 될 수 있게. 지금 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거꾸로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잣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누구나 이방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메르소에 대해서 묘사를 아예 열어놓은 거죠. 안 해버린 거죠. 그러네요. 음. 보통의 네네. 소설이라면 보통 주인공을 맞아. 굉장히 이 자세하게 정도 묘사하잖아요. 주인공이면 특히나 그쵸? 그렇죠. 거의 원맨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네. 원탑인데 원탑인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어쩌면 말씀대로 까미가 의도한 어떤 작법일 수도 네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메르소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죽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순간에 마치 이 메르소는 남일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 재판장에 한 명의 이방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리고 나조차도 나를 이방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도 굉장히 이 제목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네요. 이 이방인이라는 제목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또 나는 이 사회에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방인이었는지 또 내가 누군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네요. 넘어가기 전에 이방인 발음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듣죠. 네. 뭔가 갑자기 네. 품격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터 항제 안돼. 이게 목이 굴러야 돼. 네, 지금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다시 해볼게요. 레터 항제. 요거 좀 네. 괜찮게 나왔네요. 네네. 네. 다행히 저희 프랑스인이 안 들으니까. 네, 천만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 속에 담긴 주요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그 죽음과 태양이라는 그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요. 죽음은 아시겠지만 어머님의 자연사가 있었고 아랍인의 살해가 있었고 마지막에 메르소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태양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죽음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고 또 가장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돌릴 수 없다라는 불가역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네,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까미가 이 죽음을 저는 왜 이렇게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걸 왜 다루는지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읽으면서 죽음에 왜 이렇게 많은 죽음이 등장해야만 하고 또 첫 문장 자체가 죽음으로 시작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또 저는 까미가 실존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음을 자꾸 등장시켜서. 근데 본인은 실존주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간접적으로나마 마주하면서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된 나로서 좀 존재하고 싶은 욕구 혹은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어쩌면 죽음 앞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많이 등장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생각해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 한번 봐라. 이런 메시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저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책을 독서토론에 저희 그 책 이달의 책으로 선정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약간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 저도 아버님이 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저한테는 그 좀 의미가 좀 남달랐거든요. 제 이제 인생의 목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버지보다 오래 살기.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성공했죠 일단. 네.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그 지금 딱 그런 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버지가 죽었던 해 나는 이거보다 더 살아야 해
라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술도 줄이고 건강관리라든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속에서 나는 뭔지 사는 게 뭔지 이런 진짜 그 중년의 그런 고민들 요즘 뭐 사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작년부터 이렇게 쭉 시작돼가지고 올봄까지 저를 굉장히 크게 강타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도 그 이방인이 그래서 남다르게 작년에 좀 읽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만큼이나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테마가 태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총을 쏘는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하기도 한데 이 태양이 또 남다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요. 네. 저희 오늘 이 스튜디오 오는데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네. 정말 눈부셔서 저 선글라스를 끼고 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혹시라도 누굴 때릴까봐. 왜냐면 이방인을 읽고 왔더니. 네. 네. 그래서 그 태양이 주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학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태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죠. 삶이고 죽음의 대변되죠. 반대되죠. 근데 단순히 까미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태양이 주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내리쬐다는 그 행위. 태양 밑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조리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약간 태양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이 내려쬐는 게 까미는 싫은 거예요. 알다시피 그런데 제도나 관습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해요. 그 제도에 있고 그 관습을 따르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제도는 좀 나한테 맞는데 이런 제도는 나한테 별로야. 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컨디션 좋고 뭔가 기분 좋을 때는 내리쬐는 햇볕이 밝고 눈부시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날은 내 기분만 달라져도 너무 눈부셔 짜증나 너무 더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양을 단순히 그냥 삶이나 에너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 이 사회를 비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제도나 관습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것만 나타나면 그거를 못 견디게 싫어하는 메르소는 뭔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굉장히 뭐 문학 평론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독서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학 평론 같은 이 평가가 이 해석이 심리학의 해석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림 검사 같은 거 하면 태양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물론 햇님 하나 그렸다고 막 대단히 그렇게 하진 않지만 태양이 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거대한 권위자, 불가항력의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양을 너무 강조해서 그리는 아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권위가 너무 세구나. 세다 혹은 너무 억압되고 있다. 피하고 싶고 두려운 존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마 까미에게 있어서 이 사회의 모든 어떤 분위기나 맞춰야 하는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힘, 권력, 관습에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대체로 순응하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메르소는 이 거대한 힘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맞서는 느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거대한 힘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거짓말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메르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죽음 태양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 단어가 이 책에서 진실인 것 같아요. 진실. 메르소는 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솔직해요. 네. 정말 이 사이코패스 아니냐 할 정도로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대단히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정말 대단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판정에서 왜 쐈냐 그렇죠. 이럴 때 그 유명한. 햇볕이 뜨거워서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쐈다라는 말을 대체로 우리는 안 하죠. 다른 식으로 그렇죠, 이유를 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 그렇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꼈던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여자친구가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뭐 사랑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그럼 결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솔직해요. 네. 메르소는 너무 솔직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여자친구가 나 사랑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순간 좀 결혼까지는 아닌데 싶어도 여느 연인들이라면 당연하지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 대박사님 근데 결혼에다가 그렇게 당연하게 대답은 안 하죠. 결혼 사랑해는 뭐 우리가 네, 저만 그랬나요? 또? 사랑해 하고 대답하지만 결혼은 좀 중요한 네. 문제라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런 삶을 살았군요. 너무 개인적인 네. 너무네. 근데 어쨌든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메르소는 자기의 마음을 되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여자친구한테 그냥 사랑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순간에조차 진실을 추구하는 이 남자의 말을 그 누구의 말보다도 더 믿어주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더 지지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처럼 돼버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은 다 이상한 것, 특이한 것으로 치부되는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런 요즘의 우리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은 저는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제도와 관습 그리고 타인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의 아니게 대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요소가 안 낄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윤활유 역할로 그냥 끼는 거죠. 뭐 결혼에까지는 오바였지만 내 여자친구 뭐 오빠 나 예뻐라고 물어봤을 때 매번 예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제 뭐 여자친구가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잘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네. 정말 못생겼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뻐. 땡땡이는 항상 예쁘지라고 대답하지 거기다 대고 아니야 넌 어제보다는 한 20% 정도 안 예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작은 관계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말 또 어떻게 보면 하얀 거짓말 그냥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게 이 사회를 살아가느라고 필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근데 메르소는 그것마저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정말 드라이하게 진실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게 메르소를 이런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미가 이렇게 메르소를 이런 성격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많이 꼬집으려 하는 까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그런 관계 제도 관습 다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찾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 그게 대단히 허망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일체 거짓도 다 배제하고 정말 참된 나, 진실만 오로지 진실만 갖고 있는 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메르소를 약간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까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게 아닌가. 다 아는데 너희들 그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태양빛 아래 발가벗겨서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는데 덥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거꾸로 너 스스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거짓말이라는 그런 작은 그늘에 숨지 말고 너 자신이 그 태양빛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심리학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연극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마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굉장히 그것이 진짜의 나라고 믿으면서 연기하며 살아간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방인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점은 너가 지금 맡은 그 역할, 네가 하고 싶었던 역할 맞아? 네가 연기하고 있는 그 인물 정말 너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하여튼간 내가
나를 좀 더 잘 알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안의 소리를 잘 듣고 그거를 웬만하면 좀 따르는 것도 따라야 된다는데 참 그게 어렵잖아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애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 혼자 어디 속리산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찍고 싶은 마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또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디까지 될지. 항상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고민이 와닿아요. 나의 욕구와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른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내 욕구대로만 아마 선택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재판대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겠죠. 욕구를 굉장히 거친 걸 메르소급으로 네. 준비하시나 본데. 햇볕이 뜨거워서.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제 안의 욕구를 인정하고 편해진 경험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아기를 낳고 약간 산후 우울증처럼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제가 되게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고 좀 우울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게 내가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내 안에는 그것 외에 다른 마음들도 많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좀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기들을 좀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낸다던가 이런 몇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저는 되게 편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은 결국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 순간 이런 선택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살고 싶구나를 알아주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원희 아빠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방금 대 박사님께서 내 욕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들과 관련해서 메르소의 변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1부와 2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어머니의 장례식부터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그리고 2부에서는 수감이 돼서 선고를 받기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1부에서는 메르소가 좀 만사가 귀찮은 사람, 그냥 세상 일에 심드렁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일종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그 이웃에 사는 레몽이 이게 포주라고 하죠. 그 포주인데,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메르소한테 써달라고 해요. 근데 메르소는 막 되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뭐 싫지도 좋지도 않은데 이제 하는 말이, 속으로 하는 말이 레몽의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들도록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레몽이 그 여자를 혼내주려는 그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평상시에 메르소라면 하지 않을 그렇죠. 말을 담은 편지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결혼을 얘기했을 때도 그래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뭐 마리가 결혼을 원한다면 결혼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막 메르소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자기 감정에 되게 충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이게 거짓되지 않은 굉장히 솔직한 심경이지만 어떻게 보면 메르소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메르소의 모습이 약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막 간절한 게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확실히 마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부에 비해서 2부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1부에서는 좀 눈치 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해놓고 이 말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2부에서는 메르소가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메르소는 이제 부조리,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한 부조리를 온몸으로 경험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살인이라는 범죄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메르소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이런 관습과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메르소를 막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사람으로 몰잖아요. 그래서 메르소가 그런 부조리와 이제 사형으로 인한 죽음에 맞닥뜨리면서 그제서야 진실한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과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이 소설 내내 메르소는 굉장히 침착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리게 돼요. 네, 분노도 일종의 열정이잖아요. 좀 그쵸. 다른 색깔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종의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 삶의 열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한테 뭐 사형이 집행돼도 뭐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뭐 되게 무슨 장광설을 늘어놓네 뭐 이러면서 세상 귀찮은 듯이 아무 감정을 이제 내비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메르소가 그 신부님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어.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진짜 심드렁해 보이고 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던 이런 메르소가 이렇게 자신의 확신과 열정을 보여서 말하는 장면은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대 박사님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걸 깨달은 거죠. 메르소는 이 죽음이야말로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진리이고 확실한 거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용기,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이 진실이라는 게 뭐 타자에 대한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것도 결국 찾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이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40대 중반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룰 건 이루고 경험해볼 것도 많이 경험해보고 물론 아직도 삶 자체는 너무나도 막 액티브하고 막 변화무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뭔가 조금 안정이 됐단 말이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손이 덜 가고 그러니까 그 순간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관계에 있다 보니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올 봄에. 그래서 정말 봄을 심하게 탔어요. 네, 그래서 막 종합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 D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하는데 그때 저는 알편심이 도움 많이 됐던 게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고 그 인정하는 거예요. 감정을. 나 지금 약간 우울하구나. 좀 가라앉았구나. 이거를 막 애써서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걸 잘 못 견디거든요. 힘들고 불편한 그런 감정적으로 그러면 빨리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뭐 다른 이벤트를 만들고 막 누구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회복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깔아진 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너무 깔아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뭐 비타민 D가 좋다니까 그걸 좀 먹는다든지 그런 증상들 그런 심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는 하되 그 심리 상태 그 감정 자체를 그냥 인정을 했죠. 설마 그게 계속 가랴. 만약에 계속 가면 뭐 마건님이나 대박사님한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가까운 뭐 병원에 가 상담을 받거나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행동을 계속 다른 행동을 했더니 한 몇 개월 지나면서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좋아지고 근데 그게 막 확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확실히 약간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게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본만큼 이제 심하진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씩 계속 들여다보고 나의 소리 자꾸 듣는 거. 그 자칫 관계나 제도나 관습에 얽매여서 참 나가 아닌 다른 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극이 하듯이 사실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배역이 정말 내 배역인가? 나는 어떤 역을 맡아야 되는가? 그 고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까미도 그런 걸 하라고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방인이 될까봐 두려워서 남들처럼 행동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방인이 되더라도 좀 진실한 나로 살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메시지가 메시지를? 아닌가 그렇죠. 싶고 또 이제 원희 아빠님께서 치열한 고민 끝에 또 그 생각들을 나눠주시니까 훨씬 더 또 와닿는 것 같네요. 다가오네요. 네. 오늘 이제 이방인을 주제로 알편책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특별히 게스트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원희 아빠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책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특히 까미에 대해서는 2권의 책밖에 읽은 게 없는데 감히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요. 제가 워낙 이 방송 애청자이기도 했고 또 방송 같이 들으시는 분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냥 던져드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나왔고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잘 끌어주셔서 저도 편하고 재밌게 방송 잘 녹음한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너무 악플 달지 마시고요. 평범한 40대 아저씨니까 네, 귀엽게 봐주시고 네. 다음에 혹시 저 말고 알편책에 나오실 게스트분 우리 두 진행자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진짜. 홍보와 게스트 섭외까지 네. 네. 제가 팟캐스트를 좀 했었거든요. 진짜 훌륭하신 청취자십니다. 네. 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방인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마치 저는 타인에게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순간 저 자신이를 좀 포기하고 그리고 나와는 좀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계기로 이방인을 내가 누군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지내보려고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오늘은 특별히 저희 알편심의 애청자인 원희 아빠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알편책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년이 되면서 겪었던 위기와 또 이 책이 그 순간에 줬던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해주셔서 어쩌면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이나 또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초대해도 될까요? 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댓글로 또 이제 청취자들 반응도 봐야 되니까요. 반응이 좋으면 네,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면 기꺼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반응 보고 출연을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원희 아빠님을 모시고 알편책에서 이방인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원희 아빠님의 엔딩 멘트로 인사드릴게요. 메르소처럼 진실한 자기가 되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기를.